방금 소개받은 이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천안박물관에 와서 전시실을 먼저 봤었거든요.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왕건상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가 문화재연구소에 있을 때 그게 이제 발견 신고가 돼가지고 제가 평가도 하고 또 그 유물이 제가 있던 부여문화재연구소로 이제 수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안박물관 쪽에서 장기 대여를 신청해가지고 제가 장기 대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회스럽고 또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07년부터 제가 마늘대 발굴 대장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 하고 또 그 후에 2018년까지는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계속 관여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역사 고고학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북한을 하도 나다녀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통제가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꼭히 자기들이 보여줘야 될 때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 자랑하고 싶은 곳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가본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겠지만 어쨌든 이제 개성에서 이제 발굴을 하면 개성공단에서 숙식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발굴 현장으로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개성공단을 나와야 돼요. 이제 북한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도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개성 시내도 평양 시내고 간에 일몰이 되면 전부 철수를 시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개성공단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뭐 소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개성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다르게 시간을 보낼 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걸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 3꼭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개성을 잠깐 개관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수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발굴했던 발굴 내용들을 조금 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강의가 있던데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이제 준비해온 내용들 중에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찰 관련 건도 있고 또 성균관 건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빨리 해서 1시간 안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성 가는 길인데요. 여기 노란 선이 DMZ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남측 CIQ, 그다음에 여기 북측 CIQ, 개성공단, 개성시가지, 자남산이 있고요. 바로 마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개성공단에서 이 시가지를 계속 매일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깥으로도 안 나갑니다. 똑같은 길로만 하루에 2번씩 지나다녔습니다. 개성 특별시는요, 지금은 특별시입니다. 2019년도에 특별시로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특급시였습니다. 특별시라는 거는 이제 황해의 도 소속이 아니고 별도의 지자체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여기 그전에는 개성시로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장풍, 판문, 개풍을 합해서 개성시하고 해서 4개의 시군을 합해서 개성특별시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주변으로 연천, 파주, 배천, 김포, 강화, 토산, 금천, 철원 등이 개성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바깥쪽으로. 그리고 개성에는 이런 자연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성시가지의 북쪽
북쪽에 예성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흐르죠. 그리고 남쪽에는 그 임진강이 또 흐르고 있고, 서쪽은 서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시가지는 물에 의해서 삼면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구는 한 3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주변에 이제 문화적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뒤쪽에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특산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삼은 잘 아시는 거고, 조랭이 떡국은 요거입니다. 요거. 그리고 우메기, 반상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가 있으면 늘상 먹는 게 이겁니다. 여기 이제 이 조랭이 떡국 있잖아요. 요거 유래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저게 가운데가 잘록합니다. 그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유래가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한테 망하잖아요. 망하고 난 후에 개성 사람들이 그 이성계에 대한 그런 원한들을 갖고 있을 때요. 그래서 이성계 목을 조른다고 끈을 가지고 이렇게 조릅니다. 그래서 조랭이 떡이 팔자로 그렇게 생겼다고,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반상기는 이제 뭐 첩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손님들의 이 신분 상태를 봐서 조금 반상기가 조금 허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역사적인 건데요. 개성은 그 구석기 시대부터 유물들이 나옵니다. 유적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개성공단 그 개발하기 전에 그쪽을 사실은 우리 남측에서도 조사단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북 공동으로. 그때 이제 그는 구석기 유물도 찾고 신석기 시대 유물도 찾고 여러 가지 유구들을 찾은 적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청동기겠죠. 자, 이 백제 시대에는 청몽령이라 그랬고, 고구려 시대는 부소갑, 뭐 동비홀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로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개성이 기능을 하는데요. 이후에 896년에 이제 발해 참성이 축조되면서 개성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전면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고 그러면 궁예가 강원도 쪽에서 일어나서 점자 서진을 해옵니다.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 그 송악, 지금 개성이죠. 개성의 송악의 호족이었던 그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개성을 들어서 궁예에게 바치죠.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그 개성에다 발해 참성을 지어서 거기 성주로 자기 아들 왕건을 성주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해서 딜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발해 참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개성이 발해 참성에 왕건이 아마 약관 한 20세 정도의 성주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왕건이 이제 이후 이제 나주 전투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면서 궁예 부장으로서 성공을 해가죠. 나중에 시중까지 거치면서 구테타로 그 왕건을 궁예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과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려 건국이 그 개성에서 된 줄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철원에서 했습니다. 철원에서 철원 궁예도성 있잖아요. 거기서 건국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개성으로 자기 본거지죠. 그 발상 근거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쪽에서 호적이었으니까 그쪽을 이제 옮겨오죠. 이제 이거 보면 이게 건국이 918년 6월인가 그렇거든요. 6월 병진일에 이제 건국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2월달에 도성을 옮기거든요. 그러면 도성 건설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7,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 발해 참성, 그 다음에 궁예가 개성에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궁예가 철원에 있다가 이 개성에 와서 그 산세에 반했다고 합니다. 해서 거기 한 7년 동안 머물면서 이미 후고구려의 수도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왕건이 천도를 해도 일단 도시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몽골 홍건적 침입이 계속됐죠. 그러면서 개경 자체가 고려의 수도 자체가 계속 전란을 겪게 돼요.
불에 타고, 궁궐은 막 계속 불이 타거든요. 그러면서 중건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홍건적이 침입하고 난 후에는 그 재건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개경이 그냥 그 상업적인 도시 정도, 군사적인 도시 정도로 이렇게 전락을 해서 도시 위상이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다 보니까 개성에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지켜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보시면 1953년도에 전쟁 막바지에 정전협장을 하잖아요. 그걸 개성에서 해요. 그 고려동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한옥 많은 동네, 거기에서 하는데, 여기 내봉장이라는 요리집에서 합니다. 근데 정전 협상 장소가 개성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공중 폭격을 엄청나게 해야 될 때입니다. 뭐 여기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 거기 정전 협정 장소가 개성이 아니었으면 지금 개성 한옥들 있잖아요. 그 일대는 아마 초토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전 협정을 거기서 하니까 그 폭격 장소에서 빼준 거죠. 그래서 한옥이 그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김일성이 평양을 방문해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개성 남대문이 넘어지고 뭐 많을 때도 축대가 넘어지고 막 이런 상황, 훼손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와서 개성이 참 중요한 데니까 보존을 잘하라, 이렇게 교시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공무원들이 개성 개발 총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때 이 면적인 보존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문화재를 보존하면 단위 문화재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보물, 사적 이렇게 지정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미 지구 단위로 이렇게 묶습니다. 개성 한옥지구. 정확한 이름은 조선 기와집 보존구역 뭐 이렇게 막 묶거든요. 그리고 뭐 그 마늘대구역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든 그 개성이 많이 그 문화재가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8년도에 요 자남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요. 그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이 자남산 남쪽으로 이렇게 길을 냅니다. 이 통일대로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직교되는 도로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그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이 통일대로를 연결시키는데요. 이게 연결되니까 이 도로변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기념물들 있잖아요. 뭐 극장이나 아니면 관공서, 또 광장, 이런 것들이 이 주변을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이 고려시대의 그 도시, 이 축은 보존이 된 거죠. 뒤쪽으로, 자남산 뒤쪽으로는 거의 막 그대로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지구가 그대로 보존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개성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묶어서 12개의 유적을 묶어서 개성 역사지구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는 건요, 매년 2년마다 보고를 해야 돼요. 보존 상황을.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실사를 직접 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 쪽에 가면 다 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이 요구한 사항, 또 문화재 보존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그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유산위원회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 개성에 직접 안 가도 보존 상황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은 거기 보고서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보면요, 왕건왕릉 있잖아요. 왕건왕릉 안에 벽화가 있거든요. 그 벽화가 회치를 하고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떨어져요. 방락이 된다. 이거 이제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보존 처리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에 물질적인 지원을 좀 해도가 그러면 자기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북한 당국에서는 개성 역사 유적 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그런 상황까지는 예견을 못했지만은 어떻든 지금은 그렇게 보존이 돼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요 사진이 이제 그 김일성 동상이 있는 여기가 동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앞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도로가 꽤 넓습니다. 자, 이 공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조인데요. 자, 이게 그 수당 장안성의 도성이거든요. 도성 구조입니다. 바깥쪽에 이 외성이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이 황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성은 어떻습니까? 개경도성은 궁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성이거든요. 궁성이 이렇게 서북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황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그 개경도성만의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도성 입지를 풍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택중, 가운데를 택해서 좌우로 대칭되게 이렇게 배치하는 걸 택중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것처럼 개성처럼 이렇게 지형 지물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인쇄론이라고 합니다. 지세를 따라서 배치를 한다. 이게 이제 보시면 수당 장안성 같은 데는 보면 사직과 대묘가 딱 대칭되게 돼 있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사직이 여기 있고 태묘가 여기 있습니다. 대칭이 아니죠. 단지 줄의 고공기에 따른 도성 건설 원리 그것만 따르는 겁니다. 좌조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좌측에 종묘를 두고 우측에 사직을 두는 그 정도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한국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당 장안성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한 거고요. 이 고려도성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규범에 따르지 않는 형태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풍수지리 얘기는 제가 요즘에 좀 적어놨는데요. 하여튼 이 풍수가 고려를 건국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오수부동격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비법 풍수 중에 하나입니다. 5 동물을 가지고 서로 견제를 시키면서 지세를 유지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송악산입니다. 아까 자남산 있었잖아요. 자남산이 아들자자 간지를 이야기할 때 자축인묘 뭐 이렇게 가잖아요. 아들자가 쥐잖아요. 쥐소오토 이렇게 가잖아요. 쥐의 남자는 남자거든요. 산의 남자. 그래서 새끼지라는 남자 새끼지 숨논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풍수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노스하전형이라고 하거든요. 늙은 쥐가 논밭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쥐가 이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새끼쥐가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뒤쪽에 고양이를 두고 고양이가 또 움직이니까 뒤쪽에 개를 두고 개가 움직이니까 뒤에 호랑이, 그다음 호랑이가 움직이니까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쥐입니다. 그러니까 5 동물이 서로 견제하면서 지세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개성에 가면 그와 관련된 뭐 우물 바위 같은 게 있습니다. 개바위도 있고 묘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거는 뭐 이 고려 자체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상당히 투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묘우사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오는 것들은 다 유교적인 그런 이념들이 다 투영이 된 거죠. 그다음 도로 하천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주간선도로입니다. 이게 여기가
궁성이잖아요. 황성이 둘러싸고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이렇게 큰 길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남대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여기 십자로 교차를 하죠. 십자가라 그럽니다. 주로 이제 이 도로변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그쪽이 다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은 크게 세 개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송악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길, 이게 배천이라고. 이쪽은 선주교가 있는 선주교수, 이쪽은 남쪽에 있는 용수산이라는 데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이거는 앵계라 그럽니다. 이 물들이 이렇게 사천으로 빠져서 임진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길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성은요, 물이 상당히 귀한 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배천이거든요. 사실 보면 또랑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찍은 거고, 이거는 일제시대 때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배천 이기거든요. 여기에 요 집 있죠. 요게 뭐냐 하면 우물입니다. 우물.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하천에다가 우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이 귀한 동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궁궐이니까 뒤쪽 발굴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기 이제 성곽이고요. 이건 뒤쪽에 뭐 신한식 선생이 강의를 하시던데 이 전문가입니다. 성곽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자, 이게 나성, 황성, 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성 요거는 1391년에 93년 사이에 만들어지거든요. 요건 사실은 조선의 성이죠. 자, 성곽 모습이고요. 자, 요게 이제 아까 내성을 만들어서 그 남쪽에 세운 문이 이 남대문입니다. 지금 서울의 숭례문과 똑같은 그런 문이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종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종이 아니죠. 이게 원나라 그 기술자가 만든 종입니다. 여기 보면 뭐 황제 만세, 국왕 춘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황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황제는 원나라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 국왕은 고려 국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단에 보면 여기는 만세고, 황제는 만세고, 국왕은 천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을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살고 국왕 니는 1000년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 남대문이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채로. 별도의 종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종이 걸려 있죠. 여기에. 근데 일제에서 이쪽을 도로를 내요. 양쪽으로. 그러면서 이게 없어진 거죠. 이쪽이. 그러면서 여기 있는 종이 이 안쪽으로, 문루 안쪽으로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자, 태묘사직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배치가 대칭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쪽 산 지세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묘를 여기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북한 애들이 이쪽 그 태묘나 사직 쪽에서 유구라고 이렇게 뭐 발굴을 해가지고 사진을 올려놨는데, 사실 이 태묘나 사직하고 관련된 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아마도 이거 추가로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면 발굴을 하면 그런 관련 유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시장이고,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간선도로, 십자로 된 주간선도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다 시장이 위치를 하는데요. 이쪽에 시전이 이제 위치를 하고, 그다음 이쪽에는 저전, 마전, 동물시장들이 이쪽을 다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이 동물시장 밑에 이 하천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오천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자가 까마귀 오자 쓰거든요. 검은 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동물들이 분묘를 엄청나게 똥을 싸요. 그 똥이 다 이쪽으로 하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천 물이 항상 시커맸어. 그래서 오천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요거 사찰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 그 다음 주제 발표하실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진만 구경하십시오. 이게 요게 관음사. 그죠? 여기는 대각국사 어천이 주석을 했던 영통사.
영통사의 모습이고요. 이거 다 영통사의 모습. 자, 요거는 불일사고요. 사찰이가 이렇게 있죠. 보면 원일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이 이제 이 핵심 구역이고요. 그 바깥쪽에 이제 아마 이쪽은 성방 쪽, 그리고 이쪽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이런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던데 이 국왕이 자주 행차를 해요. 사찰에. 그래서 이쪽은 국왕이 머문 공간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있죠. 사리단이 있습니다. 자, 이건 흥왕사인데요. 이거 아마 거의 뭐 동양 최대의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사찰 주변으로 성이 돌려져 있으니까요. 자, 이게 성 모습입니다. 여기 사찰이거든요. 이쪽으로 성이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릉인데, 왕릉은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고려왕릉은 이 경사진 그 산 구렁에다가 축조를 하거든요. 그걸 단을 만들어 이렇게. 그죠? 맨 위에 단에 봉분을 놓고, 그 밑에 단에 이제 이 문인석, 그 밑에 단에 무인석, 그 앞쪽 단에 정자각, 이렇게. 보통 4단으로 합니다. 초기의 것은 3단짜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4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바랍니다. 4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죠. 봉분, 그다음 문인석, 무인석, 정자각, 이런 식으로 놓이는 거죠. 그리고 이 정자각에서 계단을 통해서 장명등, 혼유석, 봉분이 일직선상에 딱 배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고려 당시 능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능제가 지금 조선왕릉 있잖아요. 조선왕릉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조선왕릉이 고려왕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 이 석실 안에, 이 무덤 내부 석실이 있거든요. 석실 안의 모습입니다. 여기 강화도에 가면 그 곤능이라고 있어요. 그 원덕태우 능입니다. 강종의 비. 그 사람 능인데 제가 발굴한 겁니다. 보면 여기에 중앙에 이렇게 방향에 뭐가 있죠. 이게 관대입니다. 관을 놓는 대. 관대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주변으로 전도를 쫙 깔죠. 여기 전도 한 군데 모여 있거든. 이거는 도굴꾼이 도굴한다고 전을 빼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왕건능이거든요. 태조현능. 지금 모습입니다. 일제시대 때 모습입니다. 보시면 틀리는 게 있죠. 이 봉분에서 일직선상에 내려오면 정자각이 딱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정자각이 한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 개건을 하면서 참배로를 가로막는다 이래가지고 한쪽을 옮긴 거거든요. 이게 이제 능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건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 아까 석인, 뭐 문인석, 무인석,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봉분 주변에 4마리의 그 동물을 놔요. 양, 호랑이 이렇게. 근데 그것들이 전부 그 등신대입니다. 그 사람은 그 문인석이나 무인석은 사람의 실제 크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성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5배 됩니다. 그 이래 쳐다봐야 돼요. 그 성물을 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것도 이제 능제에 완전히 그 잘못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안에 내부에 벽화, 석실 내부 벽화입니다. 이건 소나무가 걸려 있죠.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에 백호가 걸려 있습니다. 백호. 좌청령 우백호 있잖아요. 이 백호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 벽화 자체가 있잖아요. 한 번에 걸린 게 아닙니다. 북한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한 번에 그린 게 아니고 벽화가 고려 왕릉 속의 벽화는요, 시기에 따라서 벽화의 주제가 틀려져요. 그 최초에 그린 거는 식물들, 나무나 소나무, 대나무, 또 매화나무 이런 나무들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후가 되면 사신이 들어갑니다. 사신도가 양벽에 이렇게, 네 벽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12지가, 공문왕릉에 가면 12지가 나옵니다. 그 12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한참에 이게처럼 뭐 소나무가 있고 뭐 백호가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피장됐던 그 왕건이, 관이
여러 번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이래요. 외침이 있을 때마다 빠져나가고 강화도까지 가요. 실제로 강화도까지 갔다가 다시 환도를 할 때 그 관을 가지고 다시 가서 여기 다시 넣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벽화도 그때 당시에 맞게 그려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큰 돌이 보이죠? 여기 아까 앞에 봤던 관대, 그 관을 놓던 자리입니다, 이게. 근데 틀리는 게 뭡니까? 아까 거기는 그 석주 형태의 돌을 가지고, 기둥 형태의 돌을 가지고 사각을 짜맞췄잖아요. 근데 여기는 통돌입니다. 하나의 큰 돌을 가지고 그냥 만들거든요. 이게 고려 초기 왕릉의 스타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공면왕릉입니다. 이 상릉이죠. 상릉에서 여기 보시면 성물들도 다 따블로 들어갑니다. 상릉이기 때문에. 뒤에 여기 그 석수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신이 걸려 있죠. 한쪽, 이게 이제 서벽인데 서벽에 4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동벽에도 4개가 걸려 있죠. 북벽이 3개. 남쪽은 문이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사람 모양이거든요. 인신의 인수. 사람 얼굴에 사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지가 그러냐? 관에 여기 중앙에다가 12지를 그려놨습니다. 쥐를 그려놓고 뭐 호랑이를 그려놓고 이렇게 놨거든요. 그걸 보고 12지가 어디 방위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사각형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쪽 무덤, 요 노국 대장공주 무덤이죠. 요 혼길이라 그럽니다. 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놨다. 이건 칠릉대인데요. 능이 쭉 있죠. 이렇게 7개가 있기 때문에 칠릉대라 그럽니다. 얘들은 떼락은 우리는 군이라 그러죠. 한자로. 근데 얘들은 순수 우리말을 가지고 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첨성대인데요. 단순합니다. 기둥 5개 위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타일을 이렇게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촉구멍들은 아마도 난간을 돌렸잖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박물관, 요건 아마 나중에 그 누구야 재우 선생님이 상세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유물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용인데 용물인데 하나는 그 수창궁이라는 데서 나오고 하나는 안을대에서 나온 겁니다. 요거 이제 그 대성전입니다. 앞쪽에 이제 강당이 있죠. 자, 요거는 숭량서원. 역시 강당이 있고 뒤에 사당이 있고요. 자, 여기 그 강당 입구 쪽에 보면 산문 앞쪽에 여기 놓여 있죠. 요 하마스, 그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언덕에 이렇게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당에 배양된 사람들, 이제 그 정몽주를 비롯해서 김육 뭐 여러 사람이 배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관련된 비석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것도 가서 보면 안반 위에 이렇게 씌워놨거든요. 좀 볼거리가 됩니다. 그게. 원래 이게 그 숭량서원이라고 사액을 받아 숭량서원이 된 거고 그전에는 문충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충당이라는 게 정몽주의 시호가 문충당입니다. 그래서 문충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 선주교 모습입니다. 이건 그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난간이 이렇게 돌려져 있죠. 실제로는 이 난간이 없어야 됩니다. 원래는 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아마 18세기쯤 될 것 같은데 그 정호인이라는 사람이 개성뉴스로 와요. 정호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몽주의 후손입니다. 자기 선조가 여기서 피살이 됐잖아요. 그게 성스러운 장소를 여기 이쪽을 이 개성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 해서 막아본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쪽에 따로 다리를 내줬죠. 지금은 이쪽을 다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난간을 만들 때 주변에 있는 그 고려시대 사찰이 있습니다. 묘각사라고. 그 묘각사에 있는 석탕을 빼와서 여기다가 한 거죠. 재사용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표충비. 요게 이제 바로 그 아까 선주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정몽주의 그 충신 행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실제로 황제가 글을 써요. 왕이 글을 써요. 이거 이제 잘 아시는 정조가 하나를 쓰고 또 하나는 고종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어제 어필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는 개성 한옥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사진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쭉 가면서 그 가로로 난 그 집들이 있죠. 기와집들이. 요게 이제 그 시전 글입니다. 시전 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은 기와집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초가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초가 기와가 한 반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전부 기와집입니다. 그 기와집 자체가 지금은 저기 개성의 기와집 좋아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와집들이 이 초가가 엄청 많던 지역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기와를 다 분화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라인이 있고 여기도 라인이 하나 생겨 있잖아요. 이거는 도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천 여기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그 기와집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김일성 도사입니다. 여기 자남산이죠. 아까 그 도로 냈던 그 자남산의 김일성이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거는요. 요 대비, 요 기와집하고 요 기와집하고 틀리죠. 요건 뭡니까? 돌기와입니다. 돌기와. 요거는 토기와고 흙기와고. 그 북한 사람들은 이 돌기와를 천년능례라 그래요. 그 능례가 너와라는 말이거든. 이게 천년 동안 가는 기와라는 거지. 돌기와 자체가. 그 또 중요한 것은 이 흙기와는 이 보세요. 구배가 조금 심해요. 경사가 심하거든. 근데 이 돌기와 집은 경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 쓸려 내려가니까 자꾸. 그죠? 고정을 못 시킨 거지.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용마루라든지 내린마루 이런 데는 또 토기와를 쓰는 거죠. 비를 막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아까 초가집이 있었잖아요. 초가집이 대부분 이 돌기와집을 바뀌어요. 요거는 남한에서 찾은 돌기와집. 파주에 가면 금촌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요 한 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화 교동도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조사를 하고 갔었거든. 나중에 가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자, 그 다음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발굴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는 2005년부터 선 작업들을 많이 했죠. 해가지고 2007년도에 처음 이제 시구를 하고 그 해에 다시 발굴을 했는데, 이때 이제 2008년도에 금강산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북 관계 경색이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이제 2009년도에는 아예 조사를 못하고 저희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보고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평양에 제가 가 있었던 게 한 14일 정도 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평양에 있는 문화재들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 가지고 일찍 철수를 하고, 그는 부침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발굴 작업 자체가 중단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조림론이라고, 이미 발굴을 한다고 흙을 다 걷어냈잖아요. 그 통조림 뚜껑을 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하면 썩는다. 이게 훼손된다. 빨리 해야 된다. 계속 통일부고 북한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또 통해요. 그런 얘기들이. 2018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죠.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2016년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거든요. 그러고 공단이 폐쇄되고 완전히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실은 이 6차까지 7차까지 발굴은요 1년에 한 2달 정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씩 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6년도 이때는 그러니까 15년까지 하고 16년도 발굴을 합의할 때 6개월 동안 발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전면 중단이 됐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하게 된 거는 뭡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때 잠시 관계가 좋아졌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발굴하겠다 해서 들어간 건데, 실제로 이때는 이미 유엔 제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북측에. 이걸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유엔 제재가 들어간다는 건 물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건축 누적들을 발굴할 건 포크레인이 먼저 가장 중요하거든요. 포크레인. 그다음에 포크레인 운영하는 기름, 경유, 그다음에 다른 여러 물자들이 그 방북 당시에 이미 커팅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2018년은 완전히 원시 발굴, 사바구 꽃갱이, 그다음에 호미로만 발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역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한 진입으로 하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중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종 때 이자겸이 나오는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궁실이, 그 궁궐이. 그래서 이자겸이가 궁궐을 복원을 하고 난 후에 그 궁궐의 이름들을 다 바꿔요. 개명을 하면서 그 위상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32년도에 몽골이 침입하니까 강화도로 아예 도성 자체를 옮기죠. 39년간 강화도에 머뭅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원종이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궁궐의 집들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수리해서 궁궐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홍건적이 침입해서 완전히 불에 타기요. 그래서 이 원천석이가 이는 그 시초를 씌운 거죠. 국교과서에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요게 이제 1972년도 만월대를 그린 겁니다. 저기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보면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계단. 요 계단이 보면 3개거든요. 실제로 지금 가서 보면 4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니까 3개가 맞아요. 중앙에 있는 2개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떼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경로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순종이 순행을 했습니다. 1909년도에 그때의 모습. 이게 계단이고, 이게 계단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따로 되어 있거든. 실제로는 이 중앙 계단을 나단이거든요, 보면. 자, 이거는 경성여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이렇게, 소풍을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당시 그 개성 주변에서는 학교 소풍을 거의 이 만월대로 왔습니다. 북한에서 여러 차례 발굴을 했는데 1954년도에 발굴할 때 나온 유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밑둥에 기둥 밑둥에 이거 장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기둥이 서는 거죠. 자, 이 궁성의 구조는요. 이게 지금 한국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검은 있죠. 그리고 앞쪽에 이 건축군이 3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그 일종의 그 신호등을 하는 어디로 갈지 여기를 성평문을 들어와서 구정을 지나서 신봉문 지나고 하면 이제 문이 3개가 나옵니다. 가운데 문은 창안문이고 이쪽으로 춘덕문이, 이쪽은 태초문이고 문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쪽을 들어가면 이 서부 건축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을 들어가면 이 중심 건축군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을 들어가면 이 동부 건축군, 동궁이죠. 이쪽을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중심 건축군의 모습이에요. 앞에 계단이 있죠. 그리고 올라서면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을 지나면 정전인 회경전이 이렇게 놓여 있고 뒤쪽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죠. 회경전, 장화전, 원덕전 이렇게 전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들이 동일 축선상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회경전의 중심축하고 뒤쪽에 있는 장화전, 원덕전 축이 틀려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평지에 집 짓는 것처럼 그냥 일직선상에 이렇게 짓질 안 하고 그 지형에 따라서 지어요. 지형이 이렇게 구불하게 이렇게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이 안 맞지.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뒤쪽에 가면 또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발굴 전 모습입니다. 이쪽이 발굴이 됐죠. 자, 발굴했는 결과물입니다. 보면 자, 이쪽이
그 아까 말씀드린 중심 건축군, 그 회경전이 있던 중심 건축군이고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발굴한 겁니다. 이게 보기에는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지금 한 7,000평 되거든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보면 이 초록색 점선은 이게 축대입니다. 축대. 예, 경사면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축대를 계속 쌓으면서 계단식으로 정각을 안 쳐요. 그래서 이 축대가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축대 위에 평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안 치는데, 아까 그 오수부등격 얘기할 때 그 도선이 한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선이 뭐라 그랬나 하면 이 송악산 남쪽에 궁궐을 지을 때는 절대 흙을 파헤치지 마라 그래요. 흙을 북돋으라. 그래야 지세가 유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발굴을 해보면요, 그 깎은 부분도 있지만은 깎은 부분보다는 뒤에 흙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평탄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도선이 말을 정말 듣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중심 건축군의 모습. 이게 중심군 높죠. 구렁이 쭉 빠지는 뭐라고 표현할까? 탁월한 고도를 가진 뭐 구름, 중앙에 쭉 빠져나온 구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되는 건물들을 안축고 양쪽으로 한 단 낮게 다른 건축물들을 안춘 거거든요. 이거는요, 신기하게도 그 강화에 가면 똑같습니다. 강화도에 그 천도를 해가잖아요. 39년 있으면서 거기도 궁궐을 만들어요. 강화도에 가서 보면 강화도도 궁궐이 앉은 자리가 개성하고 비슷합니다. 이 축대들 모습은 엄청나죠. 축대가 높은 데는 거의 한 8m 정도 됩니다. 축대가. 이쪽이 이제 저희 발굴하는 낮은 지붕이 발굴하고 있는 데고, 이쪽이 이제 아까 이 부분입니다. 이건 발굴해서 드러난 축대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대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축대. 엄청나죠? 이 보시면 축대가 이어서 이렇게 꺾여 가잖아요? 이게 왜 꺾여 가냐면 등고선이 이 구렁이다 보니까 등고선이 휘어 가잖아요. 휘어 가는 대로 축대를 쌓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건물지들 모습인데 가장 큰 건물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지죠. 보면 중심에 큰 건물지를 하나 앉히고 뒤쪽에 또 건물지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중심축을 지켜요. 단위 건물지마다는 중심축을 지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중심축을 지키면서 사방을 이 회랑으로 둘러싸죠. 그 앞쪽에도 이제 계단을 내고 들어오면 마당 지나서 이 건물, 큰 건물 지나서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돌다리와 계단을 건넜으면 맨 위에 건물지로 도달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들 연구 결과에 자화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영영전. 전의 이름을 발굴해서 이제 그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 고려도경 아시죠? 그 서경이선, 선화봉사 고려도경. 거기에 보면 이 배치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회경전에 북서편에 건덕전이 있고, 건덕전 뒤쪽에 장년전이 있고, 장년전 뒤쪽에 영영서전, 그 다음 그 뒤쪽에 자화전, 이렇게 건물 배치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서경이라는 사람이. 서경은 사실은 그 간첩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발굴했는 건물지를, 이거는 서경이가 얘기했는 무슨 건물이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이건 1건물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다리 있죠. 계단도 있고, 요 문 있고, 마당이 있고, 요 배수로 있죠. 이쪽도 배수로가 있고. 자, 이 건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앙 건물을 두고 사방을 회랑이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앙 건물의 모습입니다. 뒤쪽에 보면 요 문이 달려 있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보면 무슨 단을 만들었던 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사찰 대웅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 데 가면 평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에 문도 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건 상건물지. 여기 중요한 게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경영전이라고 이 왕의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 놓는 데입니다. 자, 여기 이것도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있죠. 그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회랑이 둘러쌉니다. 고려 건물은, 궁궐 건물은 조금은 폐쇄적입니다. 중심 건물을 다 회랑이 이렇게 감싸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도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오묘제입니다, 이게. 자, 여기 중앙에 조금 넓습니다. 요거, 태조 왕건자리. 요거는 불천지주죠. 안 움직이죠. 그 바깥으로는 이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영이 이제 움직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나오니까 기록상에 경영전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 건물은 경영전이다. 이 앞쪽 건물은 지피전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해서 다 유물, 정각 이름을 붙여가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경영전을 저희들이 그 3D로 복원한 겁니다. 내부의 모습. 자, 요거는 그 목청전이라고 개성에 가면 그 이성계의 생가가 있어요. 잠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요거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하면 된다. 앞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호 건물은 요거는, 요 위에가 경영전이거든요. 그 밑에 건물 요겁니다. 자, 여기 보면 경영전에 그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이렇게 글로 써놨어요. 보면. 자, 지유가 내전 마당에 들어갔어. 지유라는 거는 관등의 이름입니다. 지유라는 그 관리가 내전의 마당에 들어가서 청량산을 받쳐들고 우산을 받쳐들고 왕을 인도해서 다시 마당을 내려 남전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서 아까 1호 건물 그게 내전이라고 보면요. 이렇게 동선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남전. 이렇게 이제 건물의 정각 이름을 찾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건물입니다. 6호 건물 복잡합니다. 이거는 주로 내전 쪽, 침전 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서빙하는 기관, 서빙하는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건물들이 다 작거든요. 문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자, 요거 그 모습입니다. 요거는 보면, 기둥들이 이 건물의 앞쪽에, 기단 앞쪽에 이렇게 있거든. 채양을 단 겁니다. 건물 자체가. 요런 건물들은 아마 침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구건물지도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얕은 연못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정원시설 같은 것도 보입니다. 이것도 아마 침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입니다. 계단. 아까 그 중심건축은 높게 돌출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밑에 낮은 지금 발굴하는 데를 어떻게 연결했냐. 축대가 높았잖아요. 7m, 높은 데는 7m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계단을 다 내는 겁니다. 대형 계단을 내요. 그 계단으로 이 두 건축권을 연결시키는 거죠. 보면 1호 계단, 2호 계단 이렇습니다. 요거 1호 계단입니다. 계단이 보면 여기가 중심건축권, 여기서 요 문을 지나가 내렸으면 자, 이쪽을 가는 게 있고 이쪽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쪽에 있는 그 편전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요거는 앞쪽으로 그 정전, 건덕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계단, 두 번째 계단인데요. 실제 발굴하기 전에는 이렇거든요. 발굴하니까 이렇게 이제 계단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이거 보면, 계단 밑에 앙글을 뚫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또 해놨습니다. 이제 복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굴 결과하고, 그 원래 있던 중심 건축권하고 관계를 보면요. 여기가 아까 그 정전인 회경전이라 그랬잖아요. 경복궁 가면 뭡니까? 경복궁 정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이쪽에도 정전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고려만의 특징인데 2개의 정전을 사용합니다. 고려는. 이거는 송나라하고 관계된 거. 송나라 사신들이 오면 여기서 다 조회를 하고 해요. 영접을 하고. 이쪽은 요금 좀 격이 낮은 나라가 오면 여기서 합니다. 그 이제 2개의 정전을 활용했다. 그 정전이 횡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편전구역도 횡으로 연결돼요. 침전도 횡으로 연결돼요. 2개의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건물군들을 서로 연결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제4의 공간입니다. 제2의 공간. 아까 그 경영전이 요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3D로 그린 거고요. 여기 보면 연못이 하나 있죠. 그게 동지라고 그 동쪽에 있는 연못이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그래요, 왕이. 자, 여기 이제 그 특징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 건물 군마다 중심축을 가지니까 이 사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사다리꼴의 모습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일각의 건물하고 이 일각의 건물 축이 틀리니까 여기 공간이 사다리꼴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다리꼴 공간이 생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고려 건물의 궁궐의 특징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이 고려 궁궐은 그 각 정각들이 지형지세에 따라서 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는 그 여유 공간들이 다 생깁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 완충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요, 이 큰 건물지 앞에 보면요, 이렇게 세로 행랑형 건물들이 이렇게 4개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요거는 이 평양에 가면 대화궁이라고 있습니다. 인조 때 만든 건데요. 거기도 보면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4개가. 요거는 해엄원, 파주 해엄원이거든요. 해엄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요게 12세기 인조 당시의 특징입니다. 요게 고려 궁궐의 특징입니다. 요런 공간들이, 요게 뭐냐 하면 이 큰 앞쪽 건물 있잖아요. 뒤쪽 건물,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의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요 도면을 그린 건데 중량 여기 문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다 문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건물 중에 중앙 2개는 문이 있어가지고 외부하고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공간은 이 왕이 다니는 길이요. 그죠? 근데 여기다 문을 둬가지고 이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폐쇄를 시키고 어떨 때는 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이요, 이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여기 중심 건축군이 있으면 중심 건축군에서 멀어질수록 시기도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중심 건축군에서 궁궐의 영역이 바깥으로 계속 확장돼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나온 유물 중에 이런 청자들, 이거 뭐 용도를, 서임을 모르는 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아주 빠른 청자들을 보면 여기 정각으로 글자를 막 써놨어요. 요거 보면 상약국이거든요. 상약국. 그 상약국에 쓰던 청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자 보이잖아요. 여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전색이 써져 있습니다. 소전색이라는 건, 소라는 건 태울 소자거든요. 그 다음에 전은 돈전자거든요. 돈을 태운, 이게 도교에 쓰이는 그 행위에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소전색이라고 국가기구 중에 소전색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데 그러면 도교 행사를 관장하는 기구,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는 이 유물들이 나오니까 궁궐 내에서, 그러니까 소전색은 궁궐 안에 있었다, 상약국도 궁궐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청자들 쭉 보면 요런 것들은 수입청자고요. 요거에 재밌습니다. 요게 가운데 점이 찍고 동그라미로 져 있잖아요. 요거는 만든 데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 사당리 가면 사당리 가마에서 이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강진 사당리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와에 도장이 꽉 찍혀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자, 적항, 문창, 뭐 판적, 김수 이렇게 막 되어 있거든요. 월계, 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단의 두자는 가마의 이름입니다. 적항은 적항요입니다. 즉 적항 가마.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우단의 두자는 그 만든 사람, 기와를 만든 사람. 여기가 문창, 여기가 해문. 이렇게 딱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이 도장을 다 찍는 거, 이게 이제 뭐랄까 만든 사람 실명제죠. 요새 얘기하는, 다 그렇게 해서 궁궐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 고려사 기록에 보면요,
육요라는 게 있습니다. 관요가 6개의 관요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6개를 다 찾았어요. 여기 보면 적항, 월계, 판적, 남산, 지포, 덕수, 덕수 있죠? 그 덕수가 그 개성 가까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6개가. 그 지역에서 이제 가마에서 생산한 기화들이 납품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그 고려 초기 유물들, 요건 중기 유물들, 요거는 후기 유물들입니다. 다 이제 그 모양이 다 틀리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발굴 과정에서 나온 요거는 바둑판, 요거는 건우, 꼰 뜨는 거 있잖아요. 훨씬 알 것 같은데, 꼰 뜨는 거. 꼰입니다, 꼰. 보통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 경주 분황사에서 나온 바둑판, 요거 통일신라 시대 겁니다. 요거는 그 일본의 정창원에 있는 백제 바둑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들을 얘기를 하면, 어떻든 이 개성 발굴을 하면서, 만월대 발굴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고려사 전공자, 고고학 전공자 등 상당수가 개성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원래 2달을 하면 우리 국내에서 발굴을 하면, 자문회의를 하면 보통 많이 부르면 한 5명 정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토론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길어도 발굴 과정에 계속 하지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했어. 그것도 명수도 25명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25명, 한 번 발굴하면 1회에 한 차에 발굴에 50명의 학자들이 가는 겁니다. 개성에. 그래 끌고 가서 다 구경을 시키고 토론을 하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발굴을 개성에 가서 너 왜 그 개성에 가서 우리 돈을 가져가서 왜 발굴을 하냐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는 왜 그렇게 발굴을 하는지 정당성도 거기서 찾는 거지. 그죠? 이렇게 발굴하면서 갈 수 없는 데를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일이라든지 평화에 다 이바지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세우는 그 발굴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조 공정 이런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발굴했는 그 건물들을 이름을 지어가는 거죠.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대가 일직선으로 쫙 된 게 아니고 구간마다 다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축대들이. 자, 요거 아시겠죠? 요게 맷돌이죠, 맷돌. 요게 주근이 꼽는 데 있죠.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요 직경 한 20cm밖에 안 돼요. 뭐 하냐 하면 차를 갈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나왔고, 여기 이제 금속 활자들이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중박이 갖고 있는 거, 요거는 평양 박물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향후 과제는 저희들이 이게 그 경주 월성입니다. 경주 월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발굴하기 전에 이렇게 지중 레이더 탐사를 해요. 그러면 탐사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건물들이 다 표가 나죠. 발굴하기 전에 이미 발굴자의 머릿속에 밑에 뭐가 있다 그는 알고 발굴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건축 유적 같은 데는 이 레이더 탐사를 하면요 상당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월대 같은데 사실은 그 레이더 탐사를 하면 엄청나게 잘 나오겠죠. 석물로 되어 있으니까 기단이 석재로 되어 있고 초석도 석재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송악산 앞쪽이 군사지역입니다. 군사지역.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레이더 탐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뚫어가지고 자기들 군사지역에 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파주 해엄원을 보수해 놓은 건데요. 지금 발굴 끝난 지역을 이 정도라도 임시적으로 좀 보수를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사실은 저도 2018년도 발굴을 들어갔을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발굴단 속에.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했냐 하면 그 마늘대의 석축들 훼손 상태, 또 계단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2달 동안 앉아서 연구를 한 거죠. 그 과정, 그 결론하고 보고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상태가 좋아지면 아마 그 보수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역협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지금 경기도에 그 평화협력국장으로 가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여기 치시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개성 마늘대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개성 마늘대 디지털 기록관 여기 가시면 다 이제 제가 쓴 그 뭐 글들도 좀 올라와 있고 그렇거든요. 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